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과부.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 유생 민봉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혼인한 지 1년도 못 되어 죽었습니다. 홀로 된 며느리 박 씨는 양반 문벌 집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상을 치르고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봉양하니 이웃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박 씨는 시집 올 때 만석이라는 어린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 씨 댁은 언제나 빈궁했지만 박 씨가 몸소 길쌈을 하고 종에게 나무에 오고 물을 길어오게 해 시부모의 아침 저녁 기니를 한 번도 거르지 않게 했습니다. 이웃에 김조술이라는 자가 살았는데 역시 양반으로 행세했고 재산이 누만금이나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울타리 틈으로 우연히 박 씨의 미모를 보고는 속으로 탐을 냈습니다. 하루는 민생이 출타하려고 조술의 집에서 휘양을 빌려갔습니다. 조술은 민생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사람을 보내 박 씨의 침실을 알아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달밤에 푸른 말총으로 만든 총관을 쓰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박 씨는 자기 침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방은 시어머니의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작은 지게문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박 씨는 창밖에서 나는 신발 소리를 들었고 창틈으로 달빛 아래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상하고 겁이 나서 몰래 일어나 지게문을 열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자 박 씨가 그 이유를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어나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만석은 조술집 여종의 남편이었습니다. 만석이 그날은 자기 집에서 잤으니 박 씨 집에는 다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박과부는 나와 정을 통한 지 오래되었다. 속히 나와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도둑이 들었네. 이웃집 사람들이 불을 들고 몰려오자 조술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박 씨와 시어머니는 그놈이 조술인 것을 알았습니다. 민생은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해 관가에 고소장을 바치려 했지만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참았습니다. 그 뒤 조술은 동네 사람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박 씨는 나와 정을 통하여 잉태한 지 벌써 서너 달은 되었지. 이 말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관가의 고소에 꼭 수치를 씻으리라. 박 씨가 치마로 얼굴을 덮어쓰고 관가 마당으로 들어가서 조술의 죄악을 명백히 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고를 당한 실상을 밝혔습니다. 이때 조술은 관속들에게 뇌물을 먹여놓아 그 읍의 관속들은 모두 조술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리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음탕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돈 지는 오래되었지. 고을원인 윤희연도 관속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절을 지키고 있다면 설사 남으로부터 무고를 입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억울함이 저절로 벗겨질 것이거늘 어찌하여 관가에 와서 스스로 해명하려 드느냐.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관하에서 결백을 가려 김조술의 죄를 엄단하지 못한다면 소첩은 이 관하 마당에서 마땅히 자결하겠습니다. 박 씨가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씨가 말하는 기운이 간계했습니다. 원이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내가 이런 짓으로 내게 겁을 주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 한단 말이렸다. 죽으려면 큰 칼로 내 집에서 죽어야지 어찌 작은 칼을 가지고 그러느냐. 썩 나가렸다. 원이 관비들을 시켜 박 씨의 등을 떠밀어 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관문 밖으로 나온 박 씨는 방성대곡하고 작은 칼로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원도 그제야 놀라서 시신을 운반해 가게 했습니다. 민생은 분을 이기지 못해 관가 마당으로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원은 그가 백성으로서 관가에서 폐악을 부렸고 원을 침노하여 핍박했다고 가명에 보고했습니다.
민생은 안동부에 이감되었습니다. 종 만석은 실상을 알릴 작정으로 상경에 임금의 수레 앞에서 명금했습니다. 임금이 해당 도에서 사실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명을 내리니 판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술은 동네 사람들과 영읍의 하급 관리들에게 누천금의 뇌물을 먹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 씨가 자결한 것이 아니라 임신했다는 소문이 부끄러워서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을 파는 할미와 상인도 그렇게 증언했는데 이들 역시 조술이 뇌물을 먹여놓았던 것입니다. 옥사는 쉽게 결판나지 않아 4년이나 끌게 되었습니다. 민씨 집안에서는 박 씨의 시신을 염하지 않았고 관뚜껑도 덮지 않았습니다. 이 원수를 갚고 나서 염을 다시 하여 장사 지내리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박 씨의 시체는 건넌방에 둔 지 4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 문 안에 들어가도 더럽거나 나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파리조차 가까이 오지 않았으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봉화원 박씨와는 박씨와 육촌남매 사이였습니다. 그 신의를 모신 자리와 그에 딸린 물건들에 가서 곡하고 관뚜껑을 열어보았는데 박씨가 살아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김조술 집 여종의 남편으로 일남일녀를 두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아내를 쫓아내고 고별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내 주인을 죽였으니 그 집은 원수의 집이다. 부부의 의리가 비록 중요하지만 종과 주인의 분수 역시 가볍지 않다.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 주인을 위해 죽겠다. 그러고는 아내와 결별하고 한양과 고을을 분주히 오가면서 꼭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판서 김상휴가 경상도 관찰사였을 때 만석은 또 상경하여 명금을 했습니다. 임금은 본도에 개하하여 관리를 다시 정해 철저히 살피게 했습니다. 민씨 집에서는 박 씨의 관을 지고 와서 관아 마당에 두었는데 관 안에서 비단 찢는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민씨 집 사람이 관뚜껑을 열어 보여주고자 하니 사관은 관비를 시켜 살펴보게 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색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두 뺨에는 홍조가 있었으며 목 아래에는 칼에 찔린 핏자국이 분명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었고 피부가 돌처럼 단단해졌지만 부패하거나 상한 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재상과 약을 판 할미를 엄하게 국문하니 비로소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조술이 저희에게 각각 200냥을 주었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하에서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조술은 그제야 법에 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 씨에게 정려문을 내리고 만석에게는 복호를 내렸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비를 세워 만석의 충성을 기록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여인. 퇴계 선생의 외할아버지는 함창에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후덕하며 일의 완급을 잘 조절하는 풍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향촌 사람들은 그를 영남의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휘날리는데 문 밖에 남루한 옷을 입은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찾아와 재워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 용모와 행동거지가 흉악하고 추악하기 이를 데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쫓아내고 문 밖에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쫓아내지 말거라. 저 사람이 비록 나쁜 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날이 저물고 눈도 내려 추운데 어찌 차마 쫓아내느냐. 우리 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느 다른 집에서 받아주겠느냐. 밤이 더욱 깊어지자 여인은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여인을 그의 방 안으로 불러들여 윗목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여인은 노인이 잠든 틈에 아랫목 쪽으로 굴러와 간혹 노인의 이불 속에 자기 발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깨어나 반드시 두 손으로
발을 들어서 옮겨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인은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뒤 또 그녀가 오니 노인은 조금도 고달픈 기색 없이 전처럼 여인을 대접하고 재워주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은 이를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어여쁜 미인의 모습으로 찾아오니 전날의 문둥병과 남노한 옷을 허물벗듯 벗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 역시 이를 매우 신기하게 여겨 조용히 물어보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나라 선녀입니다. 잠시 생원님 댁에 와서 생원님의 심덕을 시험해보고자 했을 뿐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선녀를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 머뭇거리며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선녀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 며칠 밤 동안 이불 속에서 제 손발을 이미 가까이 하셨으니 더 이상 남녀의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생원님과 전생의 인연이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여인은 노인과 동침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보내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겨 여인을 사악한 도깨비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금도 생각을 달리하지 않고 선녀를 한결같이 성심껏 대했습니다. 하루는 선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생원님과 작별해야 합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기한이 이미 끝났어. 내 정성과 예의가 점점 식어서 그러하오. 선녀가 말했습니다. 둘 다 아니랍니다. 그러나 사소한 곡절을 번잡하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생원님께서는 이를 어기지 말고 반드시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마당 모좌향으로 집 한 칸을 지으십시오. 집을 정결하게 도배해 단단히 잠가두고 함부로 더럽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반드시 주인 댁과 같은 성의 산모를 기다렸다가 출산날이 되어야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 산실로 삼게 하십시오. 선녀는 말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홀연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그 말에 따라 앞마당 모좌향으로 집 한 채를 정성 들여 짓고 아무리 기묘한 사정이 있어도 그곳으로 들어가 거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손 중에 임신하여 출산이 임박하면 그 집에 들어가 거처하게 했는데 그때마다 고통이 심해져 해산할 수 없게 되니 다른 방으로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선녀의 말이 들어맞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 방은 함부로 더럽히며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인의 사위는 예한 사람이었는데 그 처가 처음 임신해 장차 해산하려 하자 처를 데리고 왔습니다. 노인이 딸을 맞이해 집안에 거처하게 했습니다. 해산할 때가 다가오니 딸은 호련 몸에 병이 생겨 몹시 아파 백방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어 온 집안이 당황해했습니다. 하루는 병든 딸이 늙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우리 집에 선녀님이 강림하셨을 때 산실을 새로 지으라고 했다 합니다. 제가 해산달을 맞아 우연히 병을 얻어 아무래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방에 거처하면 혹 살아날 길이 생길지도 모르니 제발 저를 그 방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노인은 선녀의 말 중 주인과 같은 성이라 했던 대목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그 방을 쓰던 산모들은 비록 이 집 며느리여 손자 며느리이기는 했지만 모두 노인과 성이 달랐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가도 영험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딸은 비록 출가하긴 했지만 본래 성이 같아 마땅히 효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 선녀의 말은 이 딸을 일컫는 것이 분명한 듯했습니다. 마침내 딸을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니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병이 다 나아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그 아들이 퇴계 선생입니다. 퇴계 선생은 동방의 큰 유학자로 문묘에 배양되었으니
위대한 현인의 탄생은 범인과 이렇게 달랐습니다. 앞날을 예언한 스님. 병사이원은 명나라 장수 이재독의 후예입니다. 그는 춘천 땅으로 쫓겨나서 친히 호미를 잡고 김을 매며 농부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때마침 여름 보리타작을 하는데 피곤해서 타작마당 옆 숲을 그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스님 옷을 입은 소년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원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흔들어 깨웠나? 그러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이런 타작마당에 파묻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즉시 길을 떠나 상경하십시오. 내 한양에는 친지 하나 없고 할 일도 없는데 공연히 무엇하러 상경하겠나. 4, 5일도 안 되어 서방님은 반드시 벼슬길에 나가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도 서방님을 찾으시니 지금 속히 상경하십시오. 스님이 거듭 간곡하게 말하니 이원이 그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바로 한양으로 가서 동문안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판서 정창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그와 모르는 사이였지만 정창순이 그때 병조판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원이 문 밖에서 명함을 드리니 즉시 만나주었습니다. 이원이 자신은 이재독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니 정판서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 경연 중에 임금께서 채판서에게 제독의 후손에 대해 물으셨다오. 가서 채판서를 만나시오. 이원이 즉시 가서 채판서를 만났습니다. 채판서는 이원을 접견하여 상세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채판서가 말했습니다. 자주자주 오게나 채판서는 뒷날 임금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고했습니다. 임금은 이원에게 남행선전관을 제수하고 새로 벼슬하게 된 사람이 선배 벼슬아치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던 허참례를 생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명을 내려 이원에게 입시하게 하고 크게 포상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원은 묵과에 급제하고 큰 읍들의 수령을 거듭 지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속으로 그 승려의 신의함을 생각했지만 그를 만나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원이 무신년의 호남수사가 되어 바야흐로 동진을 건너는데 배에 탄 한걸승이 때때로 눈을 들어 유심히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마음이 움직여 걸승을 데려오게 해 보니 전에 춘천수풀에서 만난 스님이었습니다. 이원은 생각지도 못하게 그를 만나니 몹시 기뻐서 행랑에서 돈을 꺼내 행하를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날을 물었습니다. 스님은 단호히 행하를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영감님의 앞날은 아직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이 물었습니다. 내가 아장은 되겠소. 아마 그럴 겁니다. 잠시 뒤 배가 나루에 이르자 그들은 배에서 내려 헤어졌습니다. 임자년간의 이원은 울산병사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도감 별장이 되었습니다. 창의문성 공사를 감독하며 막사 안에 앉아 있는데 막사 밖 몇 보 떨어진 곳에서 한 스님이 머뭇거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원은 또 마음이 움직여 부하를 보내 그를 데려와 보니 동진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이원이 술을 주며 친절하게 대접하고 다시 앞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마절도사 영감님은 어찌 옛날 보리타작 마당에서 일하던 것을 생각지 못하십니까? 이미 곤수를 거치셨죠. 곤수는 아장과 한 등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무얼 바라십니까? 스님이 끝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이원 역시 한 번 웃고 그만두었습니다. 이원은 마지막으로 병사 벼슬을 하고 다음에 죽었다 합니다. 임금을 살린 어이. 유상은 숙종 때의 명이었습니다. 천연두 처방에 특히 정통에 남의 집 어린아이를 살려낸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중촌의 어느 집이 매우 부유했는데 이대에 걸쳐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유복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겨우 17살 정도였고 아직 천연두를 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유 의원네 집 문 앞에 집을 사서 아이를 유 의원에게 맡기고 새로 만든 반찬이나 넉넉히 만든 정갈한 술안주 등을 매일 갖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아침 저녁을 게을리하지 않으니 유 의원도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고 그 뜻에 감동해 아이를 맡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천연두를 앓기 시작했는데 증상이 처음 보이던 때부터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유 의원이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만약 이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의원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유 의원은 약탕기 6개를 앞에 나란히 늘어놓고 따뜻하게, 서늘하게,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하는 탕약제와 보사하는 탕약제를 따로 다려서 증세의 변화에 따라 썼습니다. 어느 날 유 의원이 비몽사몽간일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따졌습니다. 너는 왜 하필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려 하느냐? 유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이 집안 형편이 가여워서 반드시 살려주려 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린다고. 그럼 나는 반드시 죽일 테다. 유 의원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 아이를 기필코 죽이려 하느냐? 이 아이는 나와 오래된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약을 쓸 필요가 없다. 유 의원이 말했습니다. 의술이 다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의술은 다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이려 해도 내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낼 것이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일단 두고 보자. 그가 원한의 기운을 내뿜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유 의원은 약을 계속 쓰며 간신히 20일을 버텼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이후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두고 봐라. 그러고는 문 밖으로 나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문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의원의 하인과 승정원 하인이 와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천연두로 편찮으시니 속히 입시하시오. 그들이 거듭 바쁘게 재촉하는지라 유 의원은 말을 빠르게 몰아서 갔습니다. 그는 입궐하고 며칠간 나오지 못했는데 그 사이 아이가 죽었다 했습니다. 숙종의 천연두가 위중해 유 의원이 점이고를 쓰려 했습니다. 숙종의 모친인 명성대비전의 고환이 대비가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이같이 강한 약을 어찌 임금께 드린단 말인가. 절대 불가하다. 유 의원이 주렴 밖에 계속 엎드려 있으니 주렴 안에 있던 대비가 하교했습니다. 이 약을 꼭 써야 되겠느냐. 유 의원이 아뢰었습니다. 쓰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대비가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가 둘이라도 되느냐. 유 의원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의 머리를 베시더라도 이 약을 전하께 올리고 약효를 보고 나서 조치하소서. 대비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 의원은 약그릇을 소매 속에 감추고 들어가 진맥하면서 몰래 임금께 드렸습니다. 한식경 후에 온갖 증세에 차도가 있더니 임금이 병환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천지신명에 도움이 있었지만 유 의원 역시 참으로 신이라 할 만하다. 그 뒤 그는 인옥으로 풍덕부사에 제수되어 부임했습니다. 하루는 숙종이 연포탕을 먹다가 관격이 들었습니다. 공무로 급히 가는 사람이 타던 역마인 발마로 유 의원을 불러와 진맥하게 했습니다. 그는 밤새워 올라와 신문에 도착했지만 문이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병조에 보고해 문을 열게 했는데 그렇게 왕래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유 의원이 성 아래 초가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 가서 잠깐 쉬었습니다. 한 노파가 방 안에 있는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쌀뜨물은 어디에 두었느냐? 두부 위에 떨어질까 걱정이구나. 유 의원이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니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쌀뜨물이 두부에 떨어지면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문지기가 나와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유 의원이 대궐로 가서 증상을 물어보니 숙종은 두부를 먹다 체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내 의원에 부탁해
쌀뜨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해 조금 데워서 임금께 드렸습니다. 체한 기운이 다 내려갔으니 이 역시 기이한 일입니다. 과부가 된 노이의 비밀. 한재상에게 딸이 있었는데 출가한 지 1년도 안 되어 남편을 잃고 부모 곁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재상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보니 딸이 아랫방에서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다가 거울을 던져버리고 얼굴을 감싸고 크게 통곡했습니다. 재상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밖으로 나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평소 알고 지내며 집에 드나드는 무변이 와서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집도 차도 없었지만 젊고 건장했습니다. 재상이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했습니다. 자네 신세가 이리도 공공하구먼. 내 사위가 되지 않겠는가. 무변은 황공하여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인 그 뜻을 알지 못하고는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재상이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닐세. 그러고는 괴짝에서 은자 한 봉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튼튼한 말과 가마를 사게나. 오늘 밤 파로의 종이 울리면 우리 집 뒷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게나.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되네. 그는 반신반의하며 일단 은자를 받고 재상의 말에 따라 가마와 말을 준비해 뒷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재상이 한 여자를 데리고 나와 가마 안으로 들여보내고 무변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곧장 함경북도 지방으로 가서 살게나. 이 집안에는 발을 끊게. 그는 곡절도 모르고 가마를 따라 성문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재상은 집에 들어와 아랫방으로 가서 통곡했습니다. 내 딸이 자결했구나. 집안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모두 슬퍼했습니다. 이어 재상이 말했습니다. 내 딸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염습할 것이니 오랍이라 해도 들어와 볼 필요가 없다. 재상은 이불로 시체 모양을 만들어 수의로 덮고는 비로소 시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입관을 하고 나서 시가 선산 아래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북관 땅을 돌다가 한 곳에 이르러 어느 민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두 아이가 곁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맑고 빼어난 모습이 잠옷 자기 얼굴을 닮아 암행어사는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저물고 또 피곤하기도 하여 그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와 암행어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자세히 보니 이미 죽은 누이였습니다. 매우 놀라 사정을 물었습니다. 누이는 부친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살게 되었으며 이미 두 아들을 낳았으니 낮에 본 그 아이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쌓인 회포를 대강 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누이와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암행어사는 복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아버지를 모시고 앉아 있다가 주위가 조용해지자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행차에 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광기가 낳은 딸 차덕봉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두련리에 살던 선비입니다. 같은 고향에 사는 어느 문관을 따라 함경남도 북천군 임소로 따라가서 지방 고을의 원을 찾아와서 관아에 묵던 손님이 되었습니다. 무료한 객지살이 중에 우연히 관계인 추안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몇 달 뒤 문관이 사건에 연루돼 파직당하여 돌아가게 되었고 덕봉도 함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덕봉은 떠날 때 초안에게 이별의 증표로 부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는 부채에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대응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두련이라 하시오. 자기가 사는 곳의 지명으로 이름을 짓게 한 것은 뒷날 이름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려는 심산에서였습니다. 기생은 때가 되어 딸을 낳고 두련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덕봉은 알지 못했습니다. 북청에서 대응까지는 1000리가 넘었고 소식이 끊긴 지도 여러 해였습니다. 덕봉도 초안에게 부채를 주고 자식의 이름을 짓게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덕봉이 학질에 걸려 위독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 침석에 엎드려 있으니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홀연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아무개의 종이 서울에서 내려와 편지와 보자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령한 아무개 댁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옷과 인삼, 녹용도 있습니다. 덕봉은 매우 놀랐고 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열어보니 두련이 손수 장만에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로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또 슬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람 축에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만 계신다면 천리를 마다 않고 아버지를 찾아가 뵙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살아서 한이 없을 것이고 죽을 때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장 편지에 쓴 말들이 간절하고 치근했습니다. 덕봉은 이를 읽고 호련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딸을 낳아 두련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 딸이 장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 슬퍼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힘을 내 답장을 썼고 또 두련사라는 제목의 한수를 지어서 붙였습니다. 덕봉은 딸이 보내준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병이 나아졌습니다. 그해 가을 두련은 북정원에게 그 사연을 담은 글을 올려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원은 사정을 가련히 여겨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련은 행장을 갖추어 말을 타고 천리길을 떠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면 금마천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뵈었습니다. 덕봉이 대응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두련은 계속 머물며 아버지를 모시고 즐거워하다가 돌아오라는 명을 받아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두서너 번 더 휴가를 얻어와서 배웠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오래 머무르며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아쉬워했습니다. 마침내 두련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상을 다 치르고서 돌아갔습니다. 청학동에서 돌을 전수받은 김생, 진사 김기는 참판 김선의 아우인데 그 집이 원주 흥원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은 20살이 넘었고 재능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김생이 어느 날 낮에 앉아 있는데 건장한 남자가 검은 갈기에 흰말의 안장을 얹어 몰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모시고 오랍니다. 즉시 이걸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김생만 보았고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김생이 올라타자 말은 문을 나서서 날듯이 달렸습니다. 말이 산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한 동네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이 있고 진귀한 새와 요상한 짐승이 다니니 별세계였습니다. 백발의 노선인이 웃으며 김생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너는 나와 인연이 있어 데려왔으니 나에게 도를 배우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김생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10여 명 있었는데 그중 도를 전수할 만한 고수는 3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생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강남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일본 대판성 오사카 사람이었습니다. 동 이름은 청학동이었습니다. 김생은 몇 달을 머물며 도를 전수받고 나서 작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앉아있기만 하면 말과 마부가 대령했으니 왕래의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때가 되면 문을 닫고
눈을 감고서 자는 듯 앉아 있었는데 혹은 3, 4일 혹은 6, 7, 8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어났으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김생이 청학동으로 가서 선생과 함께 상위를 거니는데 선생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기술을 보고 싶구나. 변신하는 걸 구경하면서 한번 웃어보자꾸나. 강남 사람은 백학으로 변해 날았고 일본 사람은 큰 호랑이로 변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김생은 추풍낙엽으로 변신해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생이 그걸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김생이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티끌 세상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제 영원히 돌아가오니 부디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괴념치 마십시오. 또 저와도 고별하고 아무 병 없이 앉은 채로 입적했습니다. 이 일은 허황된 것처럼 보입니다. 부친은 처음에 아들에게 마음병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뒤 우연히 아들의 상자를 뒤지다가 청학동 일기와 수창한 시 그리고 신이한 사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다 거두어 감추었는데 눈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의 원수를 갚고자 했던 후건. 의사장후건은 신의주 사람입니다. 형제 5이 모두 담력이 있고 용감했습니다. 정묘란 때 형 후순과 세 동생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후건은 그때 8살이었는데 노모와 함께 쌓인 시신 속에 엎드려 있다가 화를 면했습니다. 후건은 장성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남아로 태어나 정묘년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눈을 감지 않겠다. 마침내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병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병자년에 임경업 장군을 따랐는데 먼저 돌아가던 적장을 요격해 포로로 잡혀가던 남녀를 구출했습니다. 장인 최유일 역시 단계지사였습니다. 서로 뜻이 맞았는데 후건이 효일과 모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모와 용맹을 갖추신 장인어른이 중국으로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장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명나라 병사를 거느리고 곧바로 청나라 수도 심양을 공격한다면 청이 분명 우리나라의 도움을 청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어 청나라 지원병을 징발할 것입니다. 저와 동지 장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봉기하면 저들은 안팎에서 동시에 적을 맞게 될 테니 우리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효일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계획이 정해지자 호걸들과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호응한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되었고 앞다투어 군량도 가져왔습니다. 부윤 황희로가 소문을 듣고는 효일 등을 불러 매우 기특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최우일은 명나라로 들어가고 차이량은 심양으로 들어가고 후건은 여기 남았다가 호응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에게 몰래 중국에서 들어온 모시 50단과 백금 100냥을 주었습니다. 효일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떠나갈 때 함께 모이한 사람들이 강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작별했습니다. 술이 오르자 효일이 시를 지었습니다. 밤은 망고에 길기만 한데 언제야 1월이 밝아오랴. 눈물 한 줌 훔치는 사나이여. 그대 오늘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네. 후건이 화답했습니다. 장대한 포부는 사막을 달리고 붉은 마음은 해를 향해 빛나도다. 예주 땅에는 1000년 뒤에도 뱃머리 두드리는 군자의 행차 있으리. 일양도 화답했습니다. 북막의 구름이 아직 검은데 남쪽 하늘해는 이미 밝아오도다. 신주, 중원 모두를 이 한 배에 맡기도다. 최인일도 화답했습니다. 오랑캐 치욕에 눈물 뿌려도 1월에 걸린 마음 밝기만 하지. 한이 없는 남아의 계획을 떠나는 이 배에 가득 실었네. 효일은 바다를 건너 곧장 오삼계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오삼계는 효일을 매우 반기며 그를 각 군영의 종사품 무관 벼슬인 파총으로 임명했습니다. 청나라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를 의심했습니다. 청에 투항해온 한인을 선발해 우리나라에 첩자로 보냈습니다. 그는 의주에 도착해 후건을 방문하고는 자기가 최효일의 수양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말했습니다.
최공께서는 지금 오장군 휘하에 계십니다. 장차 남쪽 장군 장아무개와 함께 해군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후건이 그 말을 믿고 효일에게 한글 편지 8폭을 써서 옷에 감춰 보냈습니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인어른이 중국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본국에 환란이 끼칠까봐 가족을 가두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지난해 용골대가 와서 삼공과 육경을 잡고 김상원 등 여러 공도 잡아가 온 나라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올 우려가 있으니 원컨대 장인어른께서는 빨리 명나라 장군과 함께 병사들을 이끌고 오십시오. 차이량은 심양으로 들어가고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황부윤을 통하면 명나라 조정과 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지 아무개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첩자는 이 편지를 갖고 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나라 임금이 조선 포로를 불러 편지를 해독하게 하고는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즉시 사신을 보내 후건의 편지에 이름이 오른 자 11명과 황희로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살되었으니 때는 신사년 11월이었습니다. 후건은 잡혀갈 때 집안 사람들이 통곡하자 태연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 번 죽게 되어 있지만 마땅히 죽을 곳을 찾는 일이 어려울 따름이다. 오늘 나는 집안과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했지만 일이 먼저 발각되어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죽음에 부끄러운 바는 없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지를 정해준 스님. 판서 이정훈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산속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때는 한겨울 눈이 내리고 추위가 혹독했습니다. 한떠돌이 스님이 야윈 몸에 다해진 옷을 입고 찾아와서는 절의 스님에게 저녁밥을 구걸했습니다. 스님은 밥을 주었지만 다음날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씨 양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절에 있던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혹한인데 저 스님이 얇은 옷에 굶주리기까지 했으니 얼어 죽을까 염려스럽소이다. 양식은 내가 될 테니 며칠 더 머물게 했다가 날이 좀 풀리면 보내는 것이 좋겠소이다. 마침 이씨 양반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므로 벗어두었던 옷을 떠돌이 스님에게 주어 입게 했습니다. 그 뒤 날이 좀 풀리고 추위가 가시자 스님을 산에서 내려가게 했습니다. 스님은 무수히 감사해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씨 양반이 상을 당했습니다. 막 성복을 했는데 한 스님이 찾아와서 조문을 청했습니다. 상주는 조문을 받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상주님께서는 소승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 아무 절에 걸식하러 왔던 중이 생각나시는지요? 소승이 그 중이 없지요. 그때 밥과 옷을 주신 은혜를 입어 예상에 굶주린 귀신이 될 뻔한 것을 모면했답니다. 하늘같이 높은 은혜의 감동에 언제나 가슴에 새겨두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했지요. 때마침 상주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평소에 맷자리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승이 풍수지리를 대강 아는지라 가장 길한 땅을 골라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 상주께서 몸속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승이 일단 가서 길지를 정해두고 오면 그때 함께 가셔서 아예 결정하는 게 어떠하실지요. 그 말에 상주는 어렴풋했던 기억이 뚜렷해졌습니다. 스님이 은혜의 감동에 꼭 보답하고자 하니 정성을 다하여 길지를 구해줄 듯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일단 가서 길지를 정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스님은 맷자리 한 곳을 정하고 돌아와서는 함께 가보자 했습니다. 상주는 스님을 따라가서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평지 논밭 사이에 있었고 땅의 형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상주는 자기가 풍수를 알지 못하고 또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으므로 안목이 없는 자신이 선택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스님의 말에 따라 택이라고 털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친척부터 이웃마을 하급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자리를 비방했습니다. 수풀이 황량하고 어지러우며 돌이 이처럼 많은 곳을 맷자리로 정하는 일은 어이없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상주는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려 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비방을 하니 의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님을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고 가 물었습니다. 내가 스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 했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들 비방을 해대니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나는 밝은 지견이 모자라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잠시 깊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소승의 지극한 정성에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말들이 떠도니 상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길지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시면 맷자리로 쓰실 수 있는지요. 거참 좋은 말씀이요. 그 무렵 무덤의 구덩이를 답하고 곧 시체를 묻기 전 무덤의 구덩이 주변을 석회로 다지는 것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상주와 함께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덩이의 창을 단단히 닫아 바람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덩이의 바닥을 약간 파니 아래쪽에 네모반 듯한 석함이 보였습니다. 스님이 손으로 석함 뚜껑 한 귀퉁이를 들어올려 촛불로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석함에는 맑은 물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서 금붕어 3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뚜껑을 닫고는 전과 같이 복구하고 흙을 파낸 곳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구덩이의 창을 열고 나와서는 더 이상 잡담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축회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는 감히 다른 말을 못했습니다. 이윽고 구덩이를 완성했습니다. 스님이 떠나가면서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소승은 상주님의 은덕에 감동해 최고의 길지를 찾아드려 상주님께서 복을 받으며 지위가 높고 귀해지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불행히도 좋은 기운이 조금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40년 뒤면 좋은 기운이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때는 운이 트이고 복이 와서 급제자 3명이 나와 크게 현달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뒤 이시 양반의 손자 3형제가 모두 급제했습니다. 승우는 벼슬이 옥당에 이르렀고 정운과 이구는 모두 정경에 이르렀습니다. 꿈을 통해 전생을 본 평안감사. 옛날에 한중신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 생일날 밤마다 평소 알지 못했던 곳에 어떤 집으로 가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백발의 노부부가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서 새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었습니다. 풍성하고 정갈한 음식을 상위에 차리고 옆에 의자를 놓은 것이 마치 제사를 지내는 대청의 모습 같았습니다. 자기는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는데 그럴 때마다 노부부는 상 아래에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해마다 이러하니 비록 꿈속에서 겪은 일이지만 횟수가 오래된지라 마을거리 모습, 집의 크기, 담장 둘레, 수목의 밀도, 심지어 문의 방향과 마루의 넓이, 돌계단의 굴곡조차 모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비록 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언제나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평안감사가 되어 임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명에 조금 미치지 못한 분해의 한 마을을 보니 유난히 눈에 익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꿈속에서 간 곳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앞을 인도하던 하인을 멈추게 하고 교유서와 절월 등을 길가에 두고는 혼자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감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니 공방하전이 마루 위에 자리를 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사라졌습니다. 그 집 노부부는 영문을 몰랐고 숨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감사가 마루 위에 앉아 주인 부부를 나오게 했습니다. 노부부가 나와서는 황송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당 아래 엎드렸습니다. 감사는 그들에게 마루 위에 올라와서 얼굴을 들어보라 했습니다. 과연 꿈속에서 통곡하던 노부부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연세가 몇이고 자식과 손자는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지만 요절한 지 오래되었습죠. 몇 살 때 요절했느냐 물으니 노웅이 대답했습니다. 15살에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영특해 총명함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상놈의 일에 묻히게 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습죠. 그러니 보는 족족 외워 물리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위아래를 막론하고 온 고을 사람이 칭찬을 금치 못했죠. 하루는 평안감사님이 임지로 가는 행렬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사내대장부라면 평안감사는 해야지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병들어 누워 신음하더니 병세가 점점 위중해져 아무 년 아무 달 아무 일에 죽었나이다. 소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해마다 그날이 되면 간소하게나마 소찬을 마련해 제사를 지내주나이다. 감사가 들어보니 그 아이가 죽은 연월일이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과 똑같아 더욱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임지에 도착한 뒤 부를 테니 꼭 오시오. 이렇게 늙은 부부에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지 사흘 후 감사는 노부부를 불러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고 자기가 꿈속에서 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명 근처에 집 한 채를 사들여 노부부를 거기 거처하게 하고 논도 사주었습니다. 노부부에게 아들이 없기에 주수한 것을 제사 비용으로 쓰기 위해 논을 마련해 작청에 맡겨 노부부가 죽은 뒤에 제사를 지낼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작청에서 제사를 지내주도록 했습니다. 감사는 그 뒤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을 예언한 노인. 첨지 김윤 씨는 술사 남사고와 친했습니다. 남사고의 집에 갈 때마다 베옷 입은 노인이 남사고와 마주 앉아 술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푸른 옷과 남학신이면 나란 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소이다. 라고 하면 남사고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소이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노인이 또 머지않아 병화가 있을 것이니 궁궐을 떠나는 액을 당할 것이오. 서쪽 변방에 이르고 나서야 옛 도읍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오. 하면 남사고가 또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소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마침내 2번 다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남사고가 더욱 깊이 생각하고서 과연 그러하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첨정은 그 말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푸른 옷과 남학신이 세상에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남학신이 없었는데 임진왜란 직전에 처음으로 남학신이 생겨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신었습니다. 기자가 흰옷을 입고 동쪽으로 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으나 임진왜란 직전에 흰옷을 금하자 모두 푸른 옷을 입었습니다. 임진년 여름 왜구가 깊숙이 침입해왔습니다. 선조대왕은 서울을 떠나서 의주에 머무르다 왜구를 평정하고 나서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노인의 예언이 과연 맞았습니다. 정유년에 왜구가 다시 움직여 북을 두드리며 북상하니 서울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때 경리 양호가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대왕이 양호를 대동하고 남대문 누각에 올라 조정 신하들과 함께 적을 방어할 계책을 의논했습니다. 첨정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으로 맡은 벼슬로 말단 관리가 되어 어가를 따라와 말석에 있었습니다. 피곤해 얼핏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 갑자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2번 다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지. 모든 신하가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고 임금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무슨 소린고. 그를 불러 어탁 가까이 오게 하고는 물었습니다. 조금 전 2번 다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지란 소리가 무슨 뜻인고. 이에 첨정은 전날 베옷 입은 노인에게 들었던 말을 상세하게 일일이 알리고 거듭 아뢰었습니다. 이미 거쳐온 일로 보건대 노인의 말은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나이다. 2번 다시 한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반드시 징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며 즉시 벼슬의 품계를 건너뛰어 첨지 벼슬을 내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양호가 보낸 장군 마기가 충청도 직산 소사평에서 왜구를 만나 찰기로 돌격하여 격파하고 영남 해변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두 번 다시 한강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말이 과연 징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 시골 무변. 판서 신여철은 기사환국 후 남인이 집권하자 대장 자리에서 해임되어 집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갑술년에 이르러 임금이 후회하는 낌새를 보이고 2년 후 민씨를 복위시킬 기미가 있었으니 신공이 며칠 전 그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신공은 해임된 대장 자리에 다시 올라 환국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남인이 그것을 몰래 알아채고 여러 방면으로 염탐해 활 잘 쏘는 사람 서너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촉에 독약을 발라 중도에서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공의 마을에 무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후로 집안이 더욱 가난해지니 온 식구가 굶주려 얼굴이 부옇게 떠 있었습니다. 무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신공의 집도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매번 그에게 술과 밥을 주고 간혹 양식과 반찬도 챙겨주었습니다. 무변 역시 서인이라 여러 해 동안 억눌려서 녹봉 몇 말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공이 무변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마침 적적하여 소일하기가 심히 어렵네. 나와 장기놀이나 하는 게 어떤가? 장기는 잡기이니 내기를 걸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내가 지면 마땅히 천금을 주겠네. 자네가 지면 반드시 내 말에 따라주게나. 무변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대국에서는 신공이 졌습니다. 그날 저녁 신공은 무변의 집으로 천금을 보냈습니다. 무변은 일시의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돈을 흔쾌히 보내오니 크게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 신공은 무변을 불러 다시 대국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한판 진 게 분하여 견딜 수 없네. 오늘 다시 한판 두어 어제의 수치를 갚겠네. 두 번째 대국에서는 무변이 졌습니다. 오늘은 소인이 졌습니다. 내기대로 해야겠는데 사또께서 무슨 말을 따르라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신공이 말했습니다. 곧 가르쳐 줄 테니 일단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저녁을 먹고 한 방에서 같이 자게나. 무변은 감히 명을 어길 수 없어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신공은 깊은 밤에 밀지를 받고 대장 자리에 제수된지라 새벽에 대궐로 가서 병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공은 갑옷과 투구 두 벌을 꺼내 먼저 무변에게 입고으라 하고 자기도 무장했습니다. 노복에게는 말 두 필에다 안장을 얹어 대령하라 명했습니다. 무변은 신공의 명인지라 부득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괴상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많아 황당함을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또와 소인이 장차 무얼 하려고 이 깊은 밤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씁니까? 말을 몰아서 어디로 가려 하시는지요? 의욕을 억누르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여쭙니다. 신공이 말했습니다. 장차 갈 곳이 있으니 그대가 어찌 알겠는가? 그냥 내 말만 따르게. 곧 알게 될 테니까. 마침내 새벽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종치는 소리를 듣고 아침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공은 평소 타던 말을 무변에게 타게 하고 자기는 다른 말로 바꾸어 탔습니다. 무변을 앞서게 하고 신공은 뒤를 따라 이어서 대궐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관상감 고개를 지났습니다. 남이는 신공이 새벽에 그 길을 지나리라 짐작하고 미리 활 잘 쏘는 자들을 매복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을 당긴 채 기다리고 있다가 온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준말을 타고서 앞뒤로 호위를 받으며 지나가는 무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공이라 짐작하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활소리가 나자마자 무변이 거꾸러졌습니다. 신공은 그 틈을 이용해 재빨리 말을 달려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흉악한 무리가 그제야 그가 진짜 신공인 줄 알고 방랑사에서 잘못 맞힌 것처럼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마릉에서 일제히 화살을 발사한 것에 미치지 못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공은 화를 모면하고 대궐로 들어가 병부를 받았습니다. 군사와 나라의 대권이 신공에게 돌아가 남인을 모두 축출하고 서인을 두루 등용했습니다. 신공은 관곽과 수의를 갖추어 후하게 무변의 장사를 지내주었으며 그 가족들도 자주 돌보아 주었습니다. 무변의 아들에게는 3년상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넉넉한 급료를 받는 군직을 주선해 일생을 잘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